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시편 1편 4절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문법적으로 분석해보고 구문론적으로 분석해보고 또 해석해 나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편 4절입니다. 자, 펴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로켄하 레샤임. 레샤임 거기에 아트나크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는 안 써있네요. 예, 아트나크. 히브리어 성경 보시면 레샤임 여기 이렇게 액센트 표시가 있죠? 예, 거기서 강조해주면서 또 슬로우 다운 해주면서 액센트를 주라는 얘기예요. 예, 거기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케나 레샤임 기임 카못 아쉐르 티트페누 루아흐. 그렇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케나 레샤임 기임 카못 아쉐르 티트페누 루아흐. 자, 이렇습니다. 자, 이 말씀인데 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먼저 좀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켄. 캔은 thus. 로는 not이라는 뜻이고요. 캔은 thus 또는 so라고 하는 adverb입니다. adverb. adverb. 부사입니다. 부사죠. adverb. 하, 레샤임. 자, 레샤임은 이미 앞에서 나왔죠. The wicked persons. 복수입니다. 복수라는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히렉, 요드, M이 여기 복수형 명사 엄입니다. 명사 복수형 엄이죠. 자, 그래서 이건 thus so, 이건 the wicked persons 또는 the wicked 하면 복수형의 의미가 있죠. 영어에서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보면 thus are not the wicked 이렇게 하죠. thus are not the wicked 또는 so are not the wicked.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자, 여기 보면 앞에 3절은 그 복 있는 사람,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 그랬죠. 예, 철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썼습니다. 앞에 3절은요. 앞에 3절은. 근데 4절에 와서는 thus are not, so are not the wicked.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예,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이제 오죠. 앞에는 긍정적인 의미, 복 있는 사람, 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인 의미가 오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 악인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hus are not the wicked. 그 다음에 키임이 나오는데, 키임은 but rather, 이런 뜻이에요. 원래 키 하나만 써줘도, but 또는 rather 라는 뜻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절이 네거티브,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진술 이후에 키가 오면요. but 또는 rather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도 역시 같은 뜻인데 키와 임이 한꺼번에 같이 한 패키지로 쓰여서 but rather 이렇게 이런 의미로 여기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도 같은 뜻인데 똑같은 건 2번 써줬죠.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인 용어로 플레오네스틱이라고 합니다. 플레오네스틱. 앞에 키만 가지고도 but rather 이런 뜻이 될 수 있는데 한 번 더 써줬죠. 사실 그 redundant라고 하나요? 플레오네스틱인 용법이 영어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urning fire 할 때 burning fire 자체 내에 이렇게 타는 불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앞에 burning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써줬죠. 그래서 여기 burning이라는 말이 플레오네스틱이에요. 플레오네스틱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키임은 접속사예요. conjunction. 그 뒤에 절이 옵니다. 절이 와요. 카모츠, 이거는 전치사 K와 그 다음에 모츠라고 하는 명사가 결합이 됐어요. 모츠는 chaff, 결한지, chaff, 결한 뜻인데요. But later, like the chaff. Can은 이제 like, 전치사 can은요, like 또는 as, according to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like라고 번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Like the chaff, but later, like the chaff. 겨와 같다. 누가요? The wicked person이. 자, 제가 여기서 문장을 써드리는데 한 줄로 쓰지 않고 2줄로 나란히 썼습니다. 자, 요것도 절이고요. 요것도 절이에요. 두 개가 똑같이 절이에요. 요건 접속사입니다. 절을 introduce하는 절이에요. 접속사예요. 네, 이것도 절인데 절이라고 하면 subject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redicate가 있어야 돼요. subject는 주로
명사가 오죠. 근데 predicate는요, 수로는요, 주로 동사가 오거나 아니면 부사도 또는 형용사도 predicate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어는 뭐죠? 위에 있는 절에서 주어는 레샤임이에요. 이게 주어예요, 주어. subject. 그 다음에 predicate는요, can이에요, can. 부사지만 the wicked are not so. wicked are not thus. 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게 수로가 되거든요. 예, 수로예요, 수로. 절의 그런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절인데, 이게 키는 절을 introduce, 도입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이 절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전치사 구만 나왔어요. 전치사 구. 이 전치사 구는 역시 adverbial phrase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부사 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치사 구가 역시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기서는 predicate, 서술어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서술어의 자리에. 이 predicate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는 어디 있어요? 주어. 주어는 뭐죠? 누가 겨와 같다라는 거죠? The wicked person. 근데 이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데 이 주어는 생략이 됐죠. The wicked person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카못 하레샤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생략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문장을 볼 때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고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 생략된 것을 갖다 문법적인 용어로 gaping이라고 합니다. gaping. 예. gap은 아시죠? 뭔가 비어 있는 거. 예. gaping. 예. 비어 있어요.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하레샤임이 gaping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 이게 이제 서브젝트가 되는데 악한 자들은 like the chaff. 예, 겨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쉐르절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relative clause. 이게 relative clause인데요. 관계절이죠. 관계절. 예, 관계절. 이거는 관계사라고 합니다. 이거 관계사. 아쉐르. 관계사는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요. 앞에 꾸며주는 선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선행사가 뭐냐면 이 모즈. 예, 모즈. 화살표에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겨와 같은데 그 겨가 어떤 겨냐? 이건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떤 겨냐? 그 겨는 티드페누 루아흐. 티드페누는요 원형이 나다프예요. 나다프. Yes. 나다프. scatter, destroy. 예, 쫓아버리다, 흩어버리다, 뭐 파괴하다 이런 뜻인데. The 루아흐는 the wind. 여기서 wind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쫓아버리는 그런 겨. 바람이 흩어버리는. The wind scatter. 예. 바람이 흩어버리는 그런 겨다. 그렇죠. 관계절이에요, 관계절. 자, 제가 여기 이렇게 히브리어 문장을 쓰는데 제가 한 줄로 쭉 쓰지 않고요. 문장을 따로 세 줄로 이렇게 썼습니다. 왜 따로 이렇게 세 줄로 썼는가 하면 각각 그 문장 간에 또는 각각 그 문장의 요소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장을 세 줄로 썼어요. 제가 지금 이걸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구문론적 분석이에요. 구문론적 분석 가운데 하나인데 구문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이어그램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화살표 쓰고 막 이게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자, 요것도 절이고 요것도 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 절과 요 절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보니까 여기 로가 있잖아요. 로가 있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그 밑에는 but letter 하면서 긍정적인 진술이 나오죠. 그러면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의 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절과 요 절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아쉐르, 요거는 relative 그 관계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행사를 수식을 한다. 그래서 이 아쉐르절은 요 앞에서부터 쓴 게 아니고 그 선행사 밑에다 썼어요. 왜냐하면 요 아쉐르절이 요 모찌라고 하는 단어를 선행사로 수식을 해주는 거기 때문이다. 그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요 4절에 대한 전체적인 그 문장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구문론적 분석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게 마이너스고 요게 지금 플러스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언제나 포커스는요, 하이라이트는요, 플러스에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주는, 부정적인 의미를 써주는 이유는 긍정적인 요소를 더, 이렇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예,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예요. 저 여기 앞에 전체적으로 이 4절 전체는 앞에 있는 2절이나 3절에 비해서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의미가. 왜? 악인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적인 그런 의미를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3절은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죠. 예, 의인이 물가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런데 그거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포커스는 플러스에 있습니다. 플러스에. 여기서도 4절 안에서도 마이너스 플러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거티브한 그런 절이 나오고 플러스 긍정적인 절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포커스는 플러스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냐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악인들은 겨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또 하이라이트 강조는 플러스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구문론적인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요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인 요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 로가 있고 그 다음에 캔이 나오죠. 자, 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캔. 여기 카프가 나오는데요. 카프. 원래 카프는 메가디 카프레트 문자예요. 메가디 카프레트 문자의 특징이 뭐죠? 이것이 음절이 시작될 때는 그 안에 뭐가 와요? 다기시 레네가 와요. 그래서 캔 그러면요. 여러분들 사전에 찾아보면 반드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캔. 여기 다게시가 있어요. 다게시. 다게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게시가 없죠. 왜 다게시가 없을까요? 왜 다게시가 없을까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왜 여기 캔 안에 카프 안에 다게시가 없느냐? 이걸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자, 이게 지금 문법적인 분석이에요. 문법적인 분석. 자, 폼을 한번 설명해 봐야 돼요. 폼. 왜 다게시가 없을까? 왜 다게시가 없냐면 앞에 로 때문에 그런데요. 이 앞에 알렙을 보시면 이 알렙은 weak letter 가운데 하나예요. weak letter 가운데 알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알렙이 있고요. 알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음절 맨 마지막에 오면 묵음이 되고 음가를 상실을 합니다. 그래서 자음이지만 자음으로 쳐주지 않아요. 자, 여기 로 그랬는데 이게 음절이 맨 마지막에 왔죠? 요거를 자음으로 쳐주지 않아요. 원래는 요것들이 알렙이나 해가 자음이지만 음절 맨 뒤에 쓰일 때는 자음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 모음 부호가 있기 이전에, 모음 부호가 발명되기 이전에 모음을 나타내주는 사인으로 쓰였어요. 모음 부호로 쓰였다고요. 자음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자음으로서의 음가가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음절 마지막에 왔을 때는 이게 음가가 없다. 그래서 묵음이다. 뭐 이렇게 묵음 처리를 해주고요. 이거를 자음으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개음절이냐 폐음절이냐 오픈 실레블이냐 클로즈 실레블이냐 할 때 라메드가 컨소넌트죠. 자음이고 홀렘이 바울이잖아요. 알렙은 음가가 없어요.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폐음절이 아니고 클로즈 실레블이 아니고 오픈 실레블입니다. 개음절이에요. 개음절. 오픈 실레블. 앞에 모음이 왔기 때문에 여기 다게시가 찍혀지지 않은 거예요. 알았죠? 예, 앞에 모음이 오면 메가디 카페트 문자 앞에 모음이 오거나 보컬 쉐바가 왔을 때는요 다게시가 찍어지지 않아요. 예, 다게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게시가 없다. 앞에 이 모음 때문에 그렇다. 모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알렙은 음가가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 레샤임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 레샤임. 자, 요 앞에 하가 뭐예요? 하가 요거 정관사죠. 정관사입니다. 정관사의 기본형은 파타 그 다음에 다음번에 다게시가 와요. 자, 근데 여기 다게시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파타가 아니가 뭐예요? 롱카메츠가 왔어요. 자, 여기 왜 해 아래에 롱카메츠가 왔느냐 이거 설명해 보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면요, 왜 롱카메츠가 왔냐면 앞에 레시잖아요. 레시. 레시는 여기서 후 문자처럼 역할을 해요. 거더러처럼 역할을 해서 다게시를 받지 않습니다. 후 문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게시 받지 않죠. 리젝트 하죠. 자, 리젝트 하는데 그냥 리젝트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리젝트가 됐기 때문에 앞에 파타가요. 롱카메츠로 보상 장음화가 돼요. 보상을 받아요. 대신.
그래서 compensatory lengthening. compensatory lengthening.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린 기초 히브리어 문법 영상 강의 영상을 꼭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거기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단어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분석해내고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어를 읽는다고 할지라도 충분하게 완전히 또 바로 번역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요, 카모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모츠. 자, 카모츠인데 원래 이거는 제가 전치사라고 그랬어요. 예. 전치사 K. 그 다음에 모츠는 이건 chef, 예, 결하는 뜻인데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여기 맨 안에 있는 이 다게시는 뭐냐? 이 다게시가 뭔지 설명해봐라. 그 다음에 여기 카프 아래에 왜 이 파타가 왔느냐? 파타를 설명해봐라. 파타를 설명하고 또 요 안에 있는 맨 안에 있는 요 다게시를 설명하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원래 K라고 하는 전치사는 보컬 쉐바가 밑에 와야 되는데 왜 여기 파타가 왔느냐? 그 다음에 모찌 안에는 여기 다게시가 없는데 왜 다게시가 여기 있느냐? 이걸 설명해봐라. 자, 이게 뭐냐면요, 정관사예요. 정관사. 예, 정관사. 원래 정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하고 그 다음에 파타가 있고요. 그 다음 철자 안에 다게시가 있죠. 예, 이게 원래 폼이었어요. 케하모츠. 그런데 이 해라는 것은 거덜어리인데 약해요. 자체가 약해. 철자 자체가 약해. 아까 제가 윅버브 할 때 두 개의 윅레러가 있다고 그랬죠. 윅버브가 아니라 윅레러. 두 가지. 알렙과 해가 있는데 이거 약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모음 사이에 왔을 때에 이 쉐바가 원래 프로토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이 쓰여지기 전에 비블리컬 히브리 전에 프로토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파타였어요. 파타. 사실은 파타. 원래 파타예요. 파타가 쉐바가 된 건데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요 해가 이렇게 모음 사이에 왔을 때에는 생략해버려요. 인터보칼릭 해라고 합니다. 모음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예, 사이라는 뜻이죠. 인터보칼릭 해. 예, 모음 사이에 있는 해가요, 드랍 된다고요. 사라져버려요. 여기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요 자리에 누가 오냐면 요 앞에 있는 K가 요 카프가 와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와서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죠. 네, 당겨줘요. 그래서 카모츠 된 거예요. 카모츠. 그 서플랜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서플랜트. 요 전치사 K가 앞에 있는 정관사 자리를 차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제공해드린 영상 강의에 다 있습니다. 서플랜트. 그래서 카모츠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파타와 여기 있는 다게시를 설명하라. 이게 뭐냐?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면 원래 정관사였다. definite article이었는데 전치사 K가 또는 카프가 서플랜트한 것이다. 인터보칼릭 K가 드랍됐기 때문에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치사가 나오는데, 관계사가 나오는데요. 이 관계사, 히브리어에서 이 관계사일 때는, 관계사가 있을 때는요, 그 관계절 안에 resumptive pronoun이 반드시 옵니다. 뭐 반드시는 아니고 대부분 옵니다. 대부분. resumptive pronoun. 이렇게 써요. resumptive pronoun.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영어 가운데. This is a boy who ran yesterday.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봐요. 자, this is the boy who ran yesterday. 자, 이것이 그 소년인데 어제 달렸던 그 소년이다. 여기 who가 관계사죠. 예, 관계사. 이게 관계절이에요. 이게 선행사예요. 요거를 꾸며줘요. 요거를 이렇게 꾸며준답니다. 자, 여기서 who는 관계사는 어떤 역할이에요? 이 관계절 안에서
관계절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죠? 이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어의 역할. 그죠? 주어의 역할이에요. 주어의 역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This is the boy whom I invited. invited yesterday. 뭐 이렇게 제가 쓰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소년인데 그를 내가 초대했다. yesterday. 어제 초대한 사람이다. 여기서 whom은요. 관계절 안에서 무슨 역할이죠? 예,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해요. 목적어. object.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요. 주어가 I고요. 그죠? 주어가 I고 여기 whom은 invite의 목적이에요. 내가 그를 초청했다는 거죠. 그 소년을 초청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어고 이게 목적어의 역할을 해요. whom이. 그래서 관계절은 영어로 보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관계절이 있고 또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관계절이 있어요. 목적격 관계사고 이건 주격 관계사죠.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쉐르가요. 주어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소유격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와는 달리 히브리어에서 특징이 뭐냐면 관계절의 특징은 뭐냐면요. 만일 주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주어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여기 who ran yesterday 할 때 who 그 다음에 he가 또 들어가요. he. 그가 어제 달렸다.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whom I invited. 내가 그를 초대한 그 소년이다 할 때 여기 whom 자리에 whom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뭘 써주냐면 him을 또 한 번 써줘요. 이미 여기 관계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프로나운 인칭 대명사를 또 한 번 써준다고요. 자, 이걸 갖다가 리점티브 프로나운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또 써줬다는 거죠. 리점티브. 또 한 번 써줬다. 예. 또 한 번 써줬다는 의미에서 리점티브 프로나운. 자, 여기서 보면 자, 리점티브 프로나운이 여기 있는데요. 보면 리점티브 프로나운 한번 보겠습니다. 리점티브. 자, 여기 나다프, 요게 리드페누 루아흐인데요. 자, 여기서 이후 관계사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면 여기서 주어는 뭐냐면요. 루아흐예요. 루아흐가 주어입니다. 루아흐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리드페누 이게 동사인데 동사를 일단 보고 계세요. 나다프에서 왔어요. 아쉐르와 관계사예요. 이 아쉐르는 뭘까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 아기는 겨와 같다. 근데 그 겨는 루아흐가 바람이 날려보내는 겨다. 바람이 날려보내는. 그래서 아쉐르는요? 목적이죠. 목적. 이 루아흐가 이 아쉐르를 날려보내는 거죠. 이 아쉐르는 못지고요. 그러니까 루아흐가 못지를 이 결을 날려보낸다는 거죠. 관계사절에는 이 아쉐르가 현재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격의 그런 자리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목적격인데 이 목적어가 인칭형 어미로 인칭 대명사로 또 한 번 왔어요.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힘 이 붙어 있어요, 지금. 동사에 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문법 분석이에요. 요 아시에르절에서 제가 설명 쭉 한 거는 요건 구문론적 분석이에요. 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분석하면 문법적 분석인데 한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T. 원래 단어는요, 나다프예요, 나다프. 거기에 인칭형 어미가 뒤에 붙었어요. 목적격 인칭형 어미가 붙었는데, 원래는 후가 붙어요, 후. 예. 나중에 영상 강의로다 제가 한 번 더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뒤에, 동사 뒤에 목적격 인칭형 어미가 붙을 때 인칭형 어미가 붙는데요. 특별히 요거는 3ms 폼입니다. 3ms 폼이에요. 3ms 폼. 자, 여기 T로 시작이 되는데 요거는 칼, imperfect 3FS예요. 자, 루아흐가 여성형 명사예요.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3인칭이 왔어요. 3인칭 여성 단수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요. 이런 폼이 예상이 되죠. 예. 틴도프 이렇게 틴도프. 예, 여기가 살렌 쉐바니까 메가드 카페트 문자에 나게시 레네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first 눈 동사입니다. 위법의 first 눈 동사예요. first 눈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 있는 단어를 따라서 assimilate,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철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눈이 달렛으로 바뀝니다. 달렛으로 바뀌고요. fe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하나가 들어가냐면 에너직 눈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에너직 눈. 동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에너직 눈을 하나 추가를 시켜줘요. 여기 추가를 시켜줘요. 이게 에너직 눈이에요. 이 동사와 뒤에 있는 이 인칭형 어미하고 붙을 때요. 이거를 중간에서 한 번 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동사인 것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에너직 눈이 붙어지는데 이 에너직 눈이 여기 눈이 오죠. 눈은 어시밀레이션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뒤에 있는 해가 앞에 있는 눈을 따라서 어시밀레이트 됐어요. 눈보다 더 약한 거죠, 이게. 해가. 눈보다 더 약해서 눈을 따라서 오히려 해가 이렇게 어시밀레이트 됐습니다. 어시밀레이트 됐어요. 그래서 티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되고요. 자, 요게 뒤에 인칭 어미가 붙을 때에 따라오는 모음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다겟이 레네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자음을 한꺼번에 같이 써줄 수 없으니까 두 개를 이어서 정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써줍니다. 그렇죠? 여기 다겟이 여기 다겟이가 있어야 되네요. 예, 여기 다겟이가 있어야 되는데 예, 맞죠? 다겟이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예, 요 앞에 자, 요게 보컬 쉐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요게 보컬 쉐바기 때문에 다겟이가 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두 번 오니까 이것도 역시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써줘서 요게 다겟은 다겟이 포르테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연결형 모음이고요. 예, 티드 페누 이렇게 되겠네. 티드 페누. 요 다겟이는 무슨 다겟이냐면 요 눈이에요. 앞에 있는 원래 그 루트 눈이 어시밀레이트 된 거죠. 달렛으로 어시밀레이트 돼서 두 개의 달렛을 쓸 수 없으니까 한 번으로 써주고 대신 다겟이 포르테를 써줘서 이것이 철자가 두 번 더블링 된 것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눈은 뭐냐면 에너직 눈이에요. 에너직 눈. 뒤에 인칭형 어미를 붙을 때에 이 동사를 이렇게 강조해주기 위해서 눈을 하나 더 집어넣어 줬는데 요 뒤에 오는 이 해가 인칭형 어미가 요 눈을 따라서 어시밀레이트 됐어요. 그래서 눈을 두 번 또 써줄 수 없으니까 한 번 써주고 뒤에 다겟이 포르테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티드 페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다겟이가 오지 않는 이유는 요게 보컬 쉐바기 때문에 그래요. 보컬 쉐바. 예, 보컬 쉐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리점티브 프로나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 아쉐르가 목적격 관계사인데요.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 한 번 더 또 온 거예요. 리점티브 프로나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4절을 제가 문법적으로, 구문론적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ey in, but later. 이런 뜻인데요. 앞에 있는 것과 대조되는 그런 의미죠. 무엇과 대조가 되는가 하면요. 앞에 있는 3절에 나오는 나무와 같이와 서로 대조가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비교가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악인과 그 다음에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고요. 그 다음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 3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케엣즈라고 있어요. 케엣즈. 나무와 같이, 엣즈는 트리죠. 케엣즈와 카모츠하고 비교가 돼요. 케엣즈 같은 사람이 있고 카모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적당하게 섞여서 이쪽에 삶도 살고 저쪽에도 삶도 사는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의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성공 방식을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려고 그래요. 두 개를 동시에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받는 축복을 원하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그런 성공 방식과 세상적인 축복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면서 살아요. 심지어는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많은 사역자들조차도 그런 유혹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학을 갖고 살아요. 그런 신학을. 근데 성경은 그런 삶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인정받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두 가지 길이 서로 따로가 있는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의인의 인생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 카모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모츠 여러분 이게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이 이미지 이 카모츠와 케엣즈는요 이미지가 달라요. 이미지 어떤 이미지냐면 이 케엣즈는요 이게 물가에 심기였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모츠는요 바람에 나는 겨는요 고정되지 않아요. 겨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알갱이가 없어요. 이렇게 채로다 이렇게 치잖아요. 곡식을 치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알갱이 곡식은 가라앉고 채는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지금 그 이미지거든요. 그 이미지. 채로 이렇게 칠 때 무거운 곡식은 내려앉고 가벼운 껍데기인 겨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겨가 왜 날아가느냐 하면 그 안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가 있잖아요.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겨는 알갱이가 없어요. 알갱이. 언제든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뭐 저쪽 샘스클럽이나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 생나무를 잘라서 파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생나무를 잘라서 판다고요. 아주 싱싱하게 보이는 거죠. 잘라서 그걸 파는데 인조 추리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재미있는 사실은 훨씬 더 쌉니다. 인조 추리가 더 비싸요. 근데 이 생나무를 갖다 잘라서 파는 것이 훨씬 더 싸요. 왜 싸냐 하면 겉은 싱싱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그냥 말라버립니다.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겉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면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알갱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참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겉은 막 화려해 보이고 싱싱해 보이고 풍성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게 겨라는 거예요. 그게 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뿌리가 있어야 되죠.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 뿌리를 깊이 생명수 속에 뿌리 내리고 생명수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뿌리가 있으면 뜨거운 여름이 와도 말라 죽지 않고 그다음에 폭풍이 와도 뽑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내 존재에 뿌리가 있는가. 그냥 겨처럼 바람에 날려서 시간에 날려서 그냥 이리저리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정말로 뿌리가 있어서 어떠한 바람과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인가. 그래서 내 존재에 정말 뿌리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내가 뿌리를 내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시편 1편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겨의 이미지를 보면요.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가 뭐냐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겨와 같은 인생은 지금은 굉장히 번성해 보여요. 겨들이 하나 할 때 큰 더미를 이루고 엄청나게 많은 산더미처럼 겨들이 쌓여 있어서 지금 번성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막 자랑스러워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하고 비교가 됩니다. 나무는 언제나 잎이 무성하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근데 겨는 결국은 맨 마지막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제가 미국 와서
어떤 이제 한 부부를 제가 아는데 미국 와서 같이 고생하고 막 박사학위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 사람들로부터는 성공 받았다라고 인정받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불륜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방랑하는 삶을 살고 하는 그런 인생을 봤어요. 그 와이프 되는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모든 것이 정말 겨처럼 날아가더라. 모든 것이 겨처럼 날아가더라. 제가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해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인정받고 살아도 결국 맨 마지막은 다 겨처럼 날아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며 단단한 나무처럼 될 수 있느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요, 이 결을 날려보내는 게 루아흐, 바람인데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올 때마다 저는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잠깐 멈춰서게 돼요. 멈춰서고 묵상이 일어납니다.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윈드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또 스피릿이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스피릿. 윈드 또는 스피릿. 자, 여기서는 윈드가 맞아요. 윈드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결을 날려보내는 거는 윈드죠. 바람이죠, 바람. 스피릿이 아니고요. 바람이죠. 바람이 이렇게 날려보내죠, 바람이. 그래서 여기서 그 표면적인 그런 의미로는 바람이 윈드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바람을 누가 일으키느냐 생각을 해보자. 누가 일으키냐. 그 바람을 누가 일으키느냐? 결국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겨들을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게 하는데 그 바람은 결국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The Spirit of God, Spirit of God. 하나님께서 결국 하셨기 때문에 이 루아흐가 오면 그냥 윈드가 그냥 결을 날려보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더 깊은 의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이 시편 1편의 전체적인 그런 주제 속에 연결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쌓은 것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엄청나 보여도 그냥 날려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 루아흐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 날려보내시는구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시편 1편 4절 간단한 절인데 문법적으로도 구문론적으로 분석하면서 또 그 의미까지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까지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